자, 2021년 2월 6일 한능검 대비 찍기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재는 오태진 한능검 심기일전이라는 포켓북이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까지 일단 정치사를 위주로 강의 중입니다. 자, 효종 때 송시열에 의한 기축봉사는 기축년 봉사, 즉 1649년에 올린 국가의 그 개혁, 국가의 어떤 국정 업무 건의안이죠. 내용이 대의입니다. 북벌의 대의. 그래서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자, 여기까지를 공부하였고요. 그런데 결국 북벌을 이루지 못하고 효종이 일모도원 치통체심이라는 글을 남기고 승하합니다. 갈 길은 멀되 날은 저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본인이 북벌을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너무 지극한 통한이 마음에 있다, 이런 맥락인 겁니다. 그럼 효종이 죽었어요. 그럼 효종이 죽은 다음에는 효종의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자였던 현종, 또 현종이라는 임금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이 왕은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난 왕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왕자들이 인질로 끌려갔는데, 그때 그 둘째 왕자였던 복림대군의 그 대군 부인, 그분이 임신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끌려가서 청나라에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게 현종입니다. 그래서 현종은 외국에서 처음 태어났던 조선의 왕입니다. 아주 특이한 이력이죠. 그래서 그 현종 임금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문제는 큰아버지가 분명히 계셨는데 형망제급이라는 변칙으로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 게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당시 효종의 사부였던 송시열이 어떤 성리학에 있어서의 예법을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든 사대부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내세우면서 둘째 아들이면 둘째 아들답게 상복을 입혀야 한다, 즉 짧게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1년만 입히라는 기년복 상복이라고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반대 세력이었던 남인 계열은 아니다, 효종 임금께서는 둘째 아들이셨지만 종통, 즉 대업, 왕권을 계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의 예로서 국장을 치러야 한다 하며 3년 상복을 입는 것을 강조했어요. 어찌 보면 둘째가 뭐가 중요하냐, 왕이면 왕답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임진왜란 이후에 이 그 성리학이 위기를 겪으면서 또 사회가 혼란과 기강이 붕괴되면서 결국 절대적인 예냐 아니면 상대적인 예냐를 가지고 당시 그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인들은 보편적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신권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반해서 상대적 열세였던 남인들은 그런 서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런 예법과 관련되어 있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효종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논쟁을 예송이라는데, 그 해가 이제 기해년이라서 아까 그 기축년이 있었죠. 기축봉사. 효종 때 기축봉사는 1649년인데 기해년이 돌아왔으니까 10년 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0을 하게 되면 이게 1659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해예송은 효종이 죽은 다음에 서인 계열과 남인 계열에 있어서 예법과 관련되어 있는 상복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서인들은 기해년에서는 짧게 입어라, 1년 상복, 남인들은 3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부딪혔는데 당시 여당이 서인이었기 때문에 1년 상복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5년 뒤인 1674년이 갑인년이거든요. 그러면 1674년 갑인년에는 이제 효종의 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 여기서는 왕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왕비가 돌아가셨으니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했더니, 여기서는 둘째 며느리였기 때문에 둘째 왕, 즉 둘째 왕자의 부인이셨기 때문에 9달만 입으면 된다 해서 짧게 입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인들은 아니다, 왕비시기 때문에 1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쪽 남인설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송 논쟁에는 둘 다 1년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기해년 효종이 죽었을 때에는 서인의 기년복이 채택되었는데, 그로부터 15년 뒤인 갑인년에 효종 비가 죽었을 때에는 남인의 1년 상복, 즉 기년복이 채택이 되었어요. 똑같이 기년복이지만 결과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드디어 이것은 남인이 권력을 잡은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인년에서 남인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을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예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송 논쟁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인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게 현종 때의 예송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종 이후에 이제 숙종인데요. 우리가 그 숙종 그러면은 이 여성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 옛날 드라마 보면은 뭐 인현왕후, 뭐 장희빈, 뭐 최숙빈 뭐 이렇게 막 나오죠. 그래서 이 숙종 때에는 여성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 것처럼 역시 붕당도 계속 교체가 되었어요. 숙종은 바람둥이, 그죠? 그래서 숙종이 바람둥인데 계속 여자들을 바꿔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편애, 뭐 편력이 있어요. 이런 그 여성들에 대한, 이런 걸들에 대한 이런 그 레이디에 대한 편애가 좀 있는데 이거에 연결되면서 붕당이랑 여자들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환국을 이해하려면 숙종의 여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우스갯소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숙종의 여성들을 먼저 공부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왕비. 자,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인현왕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인현왕후. 이름이 안 좋아. 인현왕후가 뭐예요? 이현왕후가 뭐예요? 그죠? 곧 쫓겨날 것 같죠? 인현왕후, 그죠? 근데 이 계열이 인현왕후는 서인 계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서인입니다. 근데 두 번째 후궁으로 들어온 게 장희빈이에요. 희빈 장씨죠. 나중에 이 사람은 왕비 됩니다.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남인 쪽의 계열이에요. 남인 계열. 남인 계열.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최숙빈이에요. 최숙빈은 그럼 어느 쪽이냐? 서인 계열이에요. 서인 계열에서도 노론입니다.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데 노론은 강경파를 말하고 소론은 온건파를 말하는데 물론 남인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은 이와 연결되어 있는데 환국이라는 말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디서 시작해요? 현종 말년에는 갑인예성에서 남인이 이기죠. 그럼 숙종 즉위 초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환국이 발생해요. 그럼 첫 번째 환국이 뭐냐면은 여기다 써봅니다. 경신년 환국이라고 있어요. 이게 경신 환국은 1680년의 환국이고요. 두 번째가 기사년 환국이라고 있어요. 이게 1689년부터 해서 1990년까지 있었던 환국인데 기사 환국. 그다음에 뭐 갑술 환국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필요 없고 일단 여기서 이제 경신 환국과 기사 환국을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짜볼까 해요. 자, 그럼 이 경신 환국 이전에는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냐면은 남인이죠. 왜? 여기에서 이겼으니까, 그죠? 갑인예성의 남인이 이겼으니까 남인이죠. 그럼 남인에서 경신 환국이니까 바뀐 거예요, 그죠? 교체. 그럼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뀝니다. 그럼 경신한국 직후에 서인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인에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뀌어요. 다시 기사년 환국. 그럼 서인에서 남인 바뀐 게 뭐냐면 이거랑 관련돼 있어요. 이거랑. 자 여기다 서인이니까 여기 누구? 1번 써야죠. 1번 인현왕후 1번 2번이죠. 그죠? 1번 왕비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남인으로 바뀐 거니까 이게 누구로 바뀐 거예요? 2번 왕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서 2번 왕비로 교체가 된 게 기사환국이에요. 이에 따라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서인 인현왕후니까. 서인 인현왕후가 남인 장희민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환국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환국이 나올 것이다. 이게 봅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쪽집게 찍기특강이죠. 기사환국이다. 기사환국. 그럼 이때 서인이 죽고 남인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인이 이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죽었냐면 서인을 리드하던 게 송시열이죠. 자 앞에서 그 기축봉사 송시열, 뭐 기해예성, 갑인예성 송시열, 송시열이 드디어 이 기사환국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냥 서인에서 남인으로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시열이 그 제주도까지 막 유배를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가면 오현고등학교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제주 오현고의 하나의 현이 바로 송시열입니다. 제주도에 유배 가서 거기서 애들 가르쳤었다. 그러다 제주도 올라오다가 정읍에서 사살됐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 틀을 저는 찍었어요. 그래서
기사년 환국. 알겠죠? 기사년 환국은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뀐 걸 말하고 인현왕후에서 장희빈으로 바뀐 걸 말하고 송시열이 목숨을 잃게 되는 환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사환국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숙종 때 환국. 그다음에 이제 숙종 다음 경종 다음 영조죠. 영조. 그럼 영조는 완론이라는 탕평을 추진합니다. 그럼 이에 연계돼 가지고 정조는 줄론이라는 탕평을 추진합니다. 그럼 영조의 아들이 정조가 아니잖아요. 영조와 정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사도세자가 있어요. 1762년에 이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세자 뒤주에서 사사된 사건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이모년 화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고 그러면 이제 영조 때의 탕평의 그 처참한 결과가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탕평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또 정조가 그 아들로서 왕위 오르면 탕평이 즉 아버지의 죽음이 완론 탕평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완론을 파기하고 줄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그 완론이 뭐냐면은 이 완론은 원래라는 뜻은 이제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온건하다. 온건하다는 건 상대당에 대한 온건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합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있으면 서로 강경파가 있으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공존이 가능한 사람들. 그래서 부드럽고 온건한 정파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냐 안 따지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거든요. 싸움이 뭐래? 싸울쟁. 붕당끼리 싸우는 걸 당쟁. 그러니까 당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영조입니다. 영조. 그래서 이걸 완론이라고 그래요. 붕당 자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붕당과 붕당이 서로 싸우는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이제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그럼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형이 잘못했어. 뭐 형이 때렸어. 하면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둘 다 손들어 이거죠. 벽봐. 서로 사랑하다고 얘기해. 뭐 화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막 애들끼리 싸우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붕당과 붕당끼리 서로 막 싸우니까 짜증난 거예요. 싸우지 마! 그만해! 조용히 해! 시시비 누가 잘했다 따지지 마! 둘 다 잘못했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영조의 완론탕평이에요. 똑같이 사랑해 줄게 이거예요. 근데 정조는 뭐냐면 왜 줄론이 되냐면 이건 가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강경하다 이런 강경하다. 그래서 옳고 그르면 어떻게 해? 이건 따지겠다. 이거죠? 그럼 당쟁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당쟁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시비 가리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형과 뭐 동생이 싸웠다. 들어보고 그래.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조의 줄론탕평이에요. 근데 똑같이 내 신하들이다는 거죠.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따지겠다. 그래서 영조의 언론탕평이 정조의 줄론탕평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이 문제가 컸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옳으냐 그르냐를 난 명명백백히 가리겠다, 따지겠다. 그러니까 의도는 명확하죠. 내 아버지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사도세자는 잘못이 없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 과정에서 결국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시파나 벽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시파 벽파는 당쟁을 따지겠다라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이제 당론인데. 시파는 이제 당시 시세에 편승한 세력, 시세라는 건 그 시대의 힘이니까 왕을 뜻해요. 왕. 그러니까 요거는 정조를 지지하는 쪽을 말해요. 근데 이 벽파라고 하는 건 이제 공벽해졌다. 뭔가 공벽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곤란해졌다. 곤란해졌다라는 뜻이니까 정조에 반대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집권이 이제 임금님이 정조니까 정조 임금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한 세력들을 정조가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이제 시파라는 것이고, 벽파는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조랑 대항하겠다 이게 벽파예요. 그러다 대항하다 보니까 왕이랑 싸우려고 하다 보면 또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왕권이 되게 세죠. 정조랑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해지고 푸어해졌다, 가난해지고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뜻으로서
스스로를 벽이라고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도세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영조의 처사가 맞는데 그럼 정조의 뜻과는 반대죠. 이게 이제 벽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8계는 대부분 누구냐? 왕을 따르는 쪽이니까 왕권 강화, 남인. 요거는 대부분 이제 서인 계열 가운데서도 남인에 대한 강경파인 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은 벽파들이 많았고 남인은 시파들이 많았다. 그래서 남인 시파, 노론 벽파. 그래서 나눠지게 된 게 바로 영조의 원론탕평과 정조의 준론탕평입니다. 그럼 영조와 정조의 차이를 아시겠죠? 탕평은 똑같이 뭐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런 뜻인데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영조 때의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원론탕평책이다. 정조는 준론탕평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조의 그 밖의 업적이 뭐냐? 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뭔가 경제정책? 저는 영조와 관련된 경제정책은 이게 나올 거라고 봐요. 좀 너무 높게 썼다. 아래로 쓸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올 겁니다. 균역법. 균역법은 뭐냐면 당시 군대에 가야 될 사람들이 군대는 안 가고 그냥 군포만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군포를 원래 막 두 필도 되고 네 필도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숙종 때 두 필로 고정이 되면서 뭔가 좀 안정되는 듯한 인상을 보였지만 그 두 필을 다시 한 필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여주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걸 균역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래의 상민들이 내던 주로 상민들이란 평민들을 말하죠. 양반이 아니라. 그래서 상민들이 내던 군포의 양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제도가 균역법입니다. 이에 반해 정조의 정책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나올 거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신해 통공입니다. 자, 신해년 통공 정책은 금난정권을 일부 폐지한 것이다. 그럼 금난정권이 뭐냐면은 이 난전 이게 이제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불법 상인들을 말해요. 그럼 불법 상인들에 대한 금지하는 권한이 있었거든. 이게 시전 상인들이라고 해서 합법 상인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종로에 있는 상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세금 다 내면 장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난전이 등장하면 아무래도 피해 입죠.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에게 불법 상인들이라는 난전을 단속하는 권리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걸 금난전권인데 이걸 폐지했다는 거는 결국 불법 상인들에게 자유롭게 장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백성들을 위한 정책인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법 상인들이 많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막 일일이 단속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들을 이제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취하자. 그래서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경제 정책 가운데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편찬 사업과 관련돼서는 책이죠. 편찬. 제가 나올 것만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영조는 이렇게 속 시리즈가 있어요. 속. 그래서 법전 가운데에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드는 데 반해서 정조는 그대로 이어져서 대전으로 시작을 하고 통편집을 하죠. 통편집. 속대전이라고 하는 속대전이 이거예요. 속대전을 통편집했다. 이걸 대전 통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 때 법전입니다. 편찬사업. 그 밖에 백과사전이 나오는 게 이때 동국 문헌비고 이거는 한국학 백과사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백과사전인데 청나라에서 수입을 한 백과사전이 있어요. 이걸 고금도서 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백과사전이고 이거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백과사전이에요.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조 때, 정조 때 편찬 사업의 특징을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조 때는 말씀드린 대로 준론탕평책을 시행하면서 사도세자의 입장, 죽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 그래서 시파, 벽파 나눠진 거 공부하였고 이런 준론탕평을 위한 왕권 강화책 가운데 제가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정조가 좀 왕권이 세어야만 이 시파 입장도 좀 관철되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하게 한 정책으로 두 개를 공부합니다. 두 개. 준론탕평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란 왕권 강화 정책인데 그게 첫 번째가
규장각입니다. 규장이라는 말은 임금, 역대 임금님들의 글이란 뜻이에요. 원래 규장하면 규자가 임금을 뜻하고 장이라는 게 장서, 책을 뜻하니까 임금님들의 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역대 임금님들의 글을 봉안하고 이 규장을 연구하는 문신들을 따로 뽑기도 했어요. 이걸 이제 서얼 출신들을 파격 대우했기 때문에, 원래 서얼들은 문과응시 못하니까 문반직 등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조 임금은 이때 이 규장과 검사관에 서얼 출신들을 등용을 합니다. 뭐 유명한 분이 박제가죠. 박제가라는 유명한 서얼들 등용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이런 초계 문신이라 해서 요거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초계 문신은 37세 이하의 젊은 신하들을 대상으로 왕이 스승이 되어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초계 문신으로 뽑힌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그래서 정약용이 초계 문신, 또 서울 출신 가운데 박제가가 규장과 검사관 등용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상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한능검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한능검 문제가 좀 발전하고 있으므로 낸다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밝은 달에 비유하였다. 명월. 그래서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것이 바로 정조의 호입니다. 만천명월 주인홍. 그래서 줄여서 명월. 명월하면 밝은 달, 브라이트 문. 정조이다 거죠. 정조. 샤이니, 그죠? 샤이니.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북한에서 등재한 건데, 또 우리가 정조 그러면 무인군주, 그죠? 그래서 무예 도보 통지.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데 북한이 저기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해서 허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건데 북한의 유물이 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정조가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썼다라는 일성록, 요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기록이 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이 됩니다. 요거 다 정조 때인데, 이건 북한에서 등재 신청을 해가지고 성공했고, 요거는 우리 남한에서 지금 등재 신청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무예도보 통지와 일성록은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 벌써 그죠? 이 정도 보고. 그다음에 끝으로 조선시대 정치사까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세도정치 전개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세도정치 끝으로 갑니다. 테마 37번. 세도정치는 세력 세자를 써서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특정 권력 집단, 이거를 왕실의 외척이라 합니다. 그래서 외척이 군사권을 계속해서 독점 장악한 세도정치 시기인데, 이게 3대 6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3대 60년 동안의 세도정치에서 표 하나를 만들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정조 다음이거든요. 정조 다음에 그 순조, 정순, 헌철, 순조, 그다음에 헌종, 그리고 철종인데요. 그러면 18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철종이 186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대 6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세조정치 시기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왕권이 크게 약화가 되었기 때문인데, 순조 때에는 정순왕후라는 분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잠깐 한 3년 동안 정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조순이라고 하는 왕실 외척이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이 김조순은 1803년부터 권력을 잡은 분인데, 이 김씨가 아주 유명한 김씨죠. 바로 안동김씨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동김씨. 에이, 이건 또 약과네 라고 하면서 당시 뇌물로 많이 사용되던 게 명절 때 약과인데, 그 약과를 그 안동김씨네 노비들이 받으면서 에이, 이것도 약과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약과네, 별거 없네, 뭐 이런 맥락이죠. 당시 고급 과자인데. 그래서 안동김씨는 이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안동김씨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뇌물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 김조순 정권 시기를 가만 보면은 김조순을 거꾸로 발음하면은 순조김이 되죠. 그래서 순조 때는 김씨구나. 근데 안동김씨네. 외척이에요, 장인어른. 그다음에 헌종 때에는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조만영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조만영이라는 분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풍양조 씨 때고, 또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입니다. 이때 안동 김씨는 이제 김문군입니다. 김문군의 딸이 철종의 비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시금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실의 외척들이 권력을 이제 행사하던 시기를 세도 정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 그러면 뇌물 있죠? 그럼 뇌물이니까 뇌물 좋아하는 사람들 권력 잡으면 사회가 혼란하죠. 그럼 뇌물 준 사람은 뽑아야겠지. 그래서 농민 수탈. 그래서 일종의 세금제도의 문란한 현상이 발생해서 삼정의 문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시기에 최초의 반세도 정권 밀란이라는 홍경래난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안동김 씨죠. 안동김 씨는 뇌물, 그죠? 에이, 이건 또 야권에 뇌물. 그래서 이 뇌물 받으니까 또 농민봉기가 일어나. 임술련 농민봉기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홍경래는 지역차별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평안도의 지역차별에 대한 대항이다 해서 평안도 농민전쟁. 요거는 이제 단성 임술 농민봉기. 요게 이제 진주입니다. 제가 이제 가만 또 살펴봤는데 제 조교 학생이 이쪽 출신이에요. 경남 산청군 출신인데 단성이 어느 동네냐 했더니 산청 출신, 산청군 단성면인데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 그럼 경남 산청이야? 임술농민 봉기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진주가 뺏어갔어요 이러더라고. 진주가 아니고 원래 저희 단성 산청입니다. 산청 임술 산청 농민 봉기라고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진주한테 가서 달라고 하든지 했더니 그러니까요 뭐 이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또 열심히 찾아봤나 봐요. 그 친구가 임술농민 봉기를 찾아봐가지고 근데 선생님 그 당시 단성은 진주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정구역상 단성이 진주의 읍내에 속해 있었대요. 그러면 산청 농민 봉기라고 안 해? 예,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이거 단성면인데 이게 진주죠. 진주목 단성면. 상위는 진주고 여기 단성이 그 속해 있는데 단성에서 시작했다. 진주 농민 봉기인데 이게 전국으로 퍼졌다. 뭐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안도 농민전쟁이라고 하고 이거는 전국적인 농민봉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고 했더니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찍기 나올 것 같습니다. 삼정의 문란 때문이다. 삼정은 세금제도를 말하는데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암행어사 박규수 그래서 이걸 암행어사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 박규수가 조사하면서 건의한 것이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끝으로 이 시기 때에는 또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정조 때에 이미 천주교가 들어와요. 이 시파 있죠, 시파. 남인 시파들 가운데 일부가 천주교 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84년에 우리나라 천주교가 들어온 이래 이 세조정권 시기 때 천주교가 널리 확산이 되었는데 그 안동일 씨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많이 하진 않아요. 이들은 뭐다? 에이 이건 또 야권의 뇌물. 그래서 천주교 박해는 별 관심이 없고 정순왕후 수렴 청정기 때 천주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조 때에 천주교에 대한 4대 박해 가운데 첫 번째 박해인 신유 박해가 있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유 박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때의 신유년 박해가 대대적인 천주교도에 대한 그 박해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이때 이제 박해 과정에서 이 당시 노론들이 남인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은 걸 이용해서 남인들을 박살내는 박해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큰 박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그 실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정약용이 유배를 가게 되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신부님이 바로 주문모라는 신부님인데 청나라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신부님 주문모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유배와 주문모의 처형 또 그 밖에 천주교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황사영 백서 사건 요거는 이제 황사영이 정약용의 조카상인데 그 멸문을 당한 자기 처가댁을 위해서 천주교 박해를 좀 중단시켜달라는 요청을 이제 백서에다가 써가지고 북경에다가 보내다가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엄청난 괘씸죄가 더해졌죠. 이게 신유박해라고 한다. 그래서 실학이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약용이 경세유표 묵민심서를 저술하는 계기다. 헌종 때에 가면은 이 박해가 더욱더 강해지는데 이게 이제 기해 박해와 병호 박해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 병호박해를 찍어요. 왜 찍냐면 이건데 이게 44년인가요? 찾아봐야겠다. 1820년부터 1844년? 헷갈리네. 45년? 46년이다, 그지? 맞지? 그냥 갑을 병이니까 4, 5, 6 맞네. 46년. 근데 이 병호박해가 왜 중요하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 연도 때문인데 1820년이잖아요. 21년. 에이, 미안해. 1821년에 누가 태어나셨냐면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태어나신 연도예요. 그럼 벌써 이게 몇 년이? 100년이죠, 100년. 이것도 확실하니 20년 같다. 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1800 하여튼 20년은 21년인데 이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나라 조선인 최초의 사제예요. 근데 이분이 태어난 지가 벌써 200주년이 되는 거지. 200주년. 그래서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병호박해. 40년? 46년 맞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병호박해가 46년이고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한국 천주교회는 굉장히 큰 해로 봐요. 이걸 희년이라, 희년. 그래서 조선인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박해를 당한 게 이제 병호박해라고 하는데 태어나신 연도. 그래서 이걸 좀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호박해를 좀 찍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천주교에 대한 문제를 낼 거다. 천주교. 그래서 전례 문제 때문에 탄압을 당했다. 전례 문제라는 건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 문제로 인해 탄압을 당한 게 천주교다. 근데 이제 이게 박해로 나온다면 병호박해 때 탄압을 당한 거다. 그리고 왕은 헌종 때다. 그래서 세조 정치 시기에 천주교 박해를 당하면서 조선인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다. 이렇게 출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주목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대한 정치사까지 찍기 특강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게 원래 2시간 좀 넘게 기획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3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6시간짜리로 됐는데 이게 국사의 그 양은 대해와 같습니다. 대해. 그래서 넓은 바다를 이렇게 헤엄치는 네이버 거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완전히 뭐 정보의 바다를 지금 막 헤엄치고 있는데 근데 그 정보의 바다 가운데서도 이제 요 내용, 요 포켓북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유튜브 강의라던가 하는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제가 강의를 해봤어요. 한능검 강의. 자, 올해 2월 이번 주인데요. 이번 주에 좋은 성적들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급수가 이제 3급이 대부분인데요. 3급을 따면은 일단 경찰직에서 충분히 이제 자격을 얻게 되죠. 그다음에 유효 기간이 4년이라고 하니까 한 번 따놓으면 4년 동안은 그냥 땡자땡자입니다. 그죠? 그 밖에 2급을 요구하는 시험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 가운데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대비하기에는 이런 그 심기일전, 심화와 기본을 단 한 방에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오태진 한능검 심기일전 포켓북을 통해서 3급은 무난히 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추후 보충들 강의 한번 주목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잘 여러분들이 따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